11월 8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중국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대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 요소수 대란 일각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정청은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하고 제3국으로부터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대책 태스크포스 팀의 이하경 위원장에게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현역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한 주간 이모저모를 논해보는 중진의 격. 지난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MZ세대 표심을 잡는 게 관건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그 비가 푸슬푸슬 오니까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추위 같습니다. 바람도 너무 세고요. 네네. 어제는 입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고 모기가 준동을 하는 정말 아스트라란 세계 계절이 공존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은 이제 겨울의 초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 눈물의 해단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말들을 또 홍 전 후보죠. 홍 의원이 남겼는데 내 역할은 끝났다. 선대에 안 들어간다. 이 얘기가 핵심이죠. 그게 요지였습니다. 네. 일단 전당대회 장에서부터 이미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백이종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홍 의원은 2002년 대선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아들 병역 논란이 터졌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도 그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내내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일이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윤 후보를 위해 마이크를 잡긴 어려울 것이다. 만난다고 달라질 게 없다며 당 선대위 불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해단식엔 홍 의원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가 50여 명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무대홍을 외쳤고요. 이에 홍 의원은 청년과 어울리고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청년들과 사진 찍고 쇼한다고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당을 향해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대선 경선 결과와는 또 별개로 정치인 홍준표가 이제 30여 년의 그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만난 어떤 감격적인 순간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좀 감동을 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젊은 후배 세대들이 존경을 표할 때일 텐데 지금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70을 바라보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 은퇴를 실질적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2030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감격적인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메시지의 강도가 더 세졌어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 흔쾌히 이제 경선에 승복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지지층하고의 소통이 넓어질수록 점점 자기의 이제 그 비토 정서 자체는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은 좀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난관이 예상된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국민의힘 원팀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 홍준표 전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인공인 MZ세대 이 정도가 이제 원팀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일단 MZ세대의 지지가 한 사람에 대한 지지로 홍준표에게 그냥 몰려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뭐 구애를 하거나 음. 뭐 삼고 처리한다거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달라. 네. 취지는 그거죠. 그렇죠. 싹 밀어내라. 파리 때 네. 하이에나 싹 밀어내고 파리 때는 전권을 뭐였죠? 달라.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가는데 같이 가냐 그랬더니 나한테 상의한 바 없어서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인식도 그와 비슷한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치 선언을 한 지 4개월 만에 제1야당을 사실상 이제 접수해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당원들한테 일종의 섭섭함을 느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동안 대표에 왔었던 젊은 정치의 대표성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일종의 그 정치적 야심이 있는 걸 거고요.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모든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해당 당에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존하는 헤게모니를 해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당을 해체했다가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그립을 세게 가져가는 이제 리더십을 가져왔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혹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그런 정도의 권한을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각 그 라인마다 다 갈등의 전선이 첨예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초기 네.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의 갈등 조짐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체가 그제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캠프 멤버들을 이제 사실상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지를 하면서 다른 캠프 인사를 합류시키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김 전 위원장이 다 갈아치워야 된다고 말한 것과 조금 이제 결을 달리 드러냈고요. 또 네.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렵게 끌어온 2030 세대가 지금 탈당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당이나 윤석열 후보 측의 그런 시각이 너무 나이브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탈당을 뭐 40여 명에 불과하다. 탈당 러시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놓고 지적을 하면서 심각하다. 이 탈당 현상이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후보 측과 향후에 계속 이제 갈등 국면으로 네, 치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2030 탈당 현상은 사실 무근이나 경선 끝난 후 탈당한 2030은 40명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발끈했어요. 페이스북에 뭐 굉장히 네.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커뮤니티를 쭉 둘러보셨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저도 둘러봤는데 탈당 인증을 한 것만 해도 아마 40개가 넘을 거예요. 글이.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위 사실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면서요. SNS에 그 수도권에서만 탈당한 2030의 수가 1000명도 넘는다. 따라서 40명에 불과하다는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으며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몇 명이 탈당했는지를 거의 구체적으로 네. 밝혀버렸습니다. 네네. 수도권에서만 1,800여 명 주말 동안 탈당이 있었고 1,800여 명이라고 네. 적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탈당자 중에서 2030 비율이 75%가 넘는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버렸는데 이게 이제 당 내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제 드러내 놓는 것이 과연 이제 맞느냐라는 측면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다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우려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방식일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주방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MZ세대 지지라는 게 이제 특정인한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한테 가 있는 2030 보수 그 청년층의 지지는 생각보다 강고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놓치면 안 되는 지점일 거라고 저는 이제 주말 동안에 좀 살펴보면서 느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떤 이유로 홍준표라는 정치인한테 마음을 줬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단계로 넘어갔더라고요. 이제 일체화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 세대가 말하자면 처음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낸 어떤 경선이었던 거고, 그거에 이제 어떤 세대적인 정체성을 걸었던 건데, 말하자면 반대로 나이든 세대한테 일격을 당한 셈이라서 이 어떤 그 정치적 패배감이라는 게 이 간단한 무게가 아닐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놓친다면, 뭐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국민의힘의 그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의 일종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될 수도 있다. 끌고 쭉 가버리면 과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
첫 인사는 캠프 좌장 역할을 했던 사성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 이게 유일한 거죠, 현재까지는? 지금으로선 유일하고요. 권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윤 후보가 정치 선언을 하기 전부터 만나서 꾸준히 조언을 나눴던 그 캠프의 좌장이었고요. 권 의원은 오늘 그 인사에 대해서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이제 한 명씩 평가해서 실력 위주의 실무형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 명 딱 나왔는데 네. 그게 비서실장 권성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긴 인연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권성동 의원 자체가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 중에서 흔치 않은 특수통 출신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보안 쪽, 이제 공안 쪽 출신들이 많은데 그렇죠.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2019년에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뭐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뭐 주광덕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할 때 거의 유일하게 편을 들어줬던 게 권성동 의원이기도 했었고 네. 이번 이제 캠프를 꾸려 나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비서실장직을 맡기면서 했었던 얘기가 사실상 선대위 구성에 대한 네. 거의 전권을 맡기는 것 같은 네. 말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했기 때문에 그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지점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홍준표, 전권을 달라는 김종인, 청년표는 나에게 있어라고 주장하는 이준석. 그렇죠. 네. 복잡합니다. 서로의 정치적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인 거죠, 이게. 네. 자, 어떻게 이 그 선대위가 구성돼 갈는지는 이따가 중진의 격에서 우리 조혜진 윤석열 캠프에 결합을 하셨던 조혜진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지난 6월 7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고발을 했던 건인데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당시 고발을 했었는데요. 10월 22일 지난달 공수처로부터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 이 시민단체 대표가 밝혔습니다.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9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해서 배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그 사세행 시민단체는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여기에 관여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막았다면서 윤 후보를 비롯해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여러 비위 혐의 중 하나로 들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었고요. 윤 후보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했었고 최근 법원에서는 이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적법했을 뿐만 아니라 2개월이 아니라 면직에 이를 만하다. 네. 2개월 징계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공수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정해진 수순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이제 확정적으로 이 법원에서도 얘기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이제 향후에 항고심 재판들을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당연히 이제 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 검찰총장으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좀 맞닥뜨리게 될 그런 예고가 돼 있는 셈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년 2월 달에 사건 담당 판사 37명 출신 학교 등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을 했잖아요. 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책관이 손준성 고발사주에 나오는 그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서를 정리한 사람이 성상욱 제2담당관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고발사주 때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그 확정된 네. 분이에요.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년 2월달, 4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입건된 건이 4건입니다. 네. 고발사주건, 그다음에 판사사찰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건,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더 뭘까요? 대검 그 문건이 이제 장모 측에 이제 예, 전달된 장모 정황. 문건. 예,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4건이 수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있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6월 달에 사세행이 고발했는데 이 발표한 날짜는 사세행에 알려준 날짜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시민단체 알려준 날짜는 경선 일정을 고려했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밝혔어요. 네, 그 오늘 윤 전 총장이 어쨌든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것도 고려해서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경선 끝난 후 시민단체 측의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원래 입건은 10월 22일인가 10월 말에 입건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입건 사실을 알려준 건 경선이 끝난 이후에 네. 예, 고발인에게 알려졌습니다. 뭐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굳이 이걸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공수처 입건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도 입장을 냈네요.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지시했다는 건데요. 송 대표가 실체도 없는 소위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10월 21일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된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고 했고요. 22일에는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사실상 지시를 했다고 윤 후보 캠프에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대표가 입건을 사주했다. 공수처는 대놓고 권력의 신현노릇을 하며 야당 후보 탄압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입장 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야당 쪽에서 수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수사 압박이 방해? 되나요? 수사 방해가 되나요?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나온 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 이후에 나온 거라서 네. 순서상으로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자, 요소수 대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호주, 베트남 등 해외를 통한 긴급 공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당장 27,000리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 이번 주에 27,000리터로 이제 확대해서 원래는 2만 리터였는데요. 확대해서 들여오기로 했고요. 지체 없는 수송을 위해서는 군 수송기까지 활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고요. 또 육해 공군과 해병대도 보유하고 있던 요소수 비축분 중 일부를 민간에 대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이 요소수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서 만일 보유하고 있을 때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경임교수 그리고 민주당 요소수 TF 참 TF 많은 TF를 봐왔지만 정치권에 요소수 TF까지 나온 건 네. 처음 봤습니다. 요소수 TF 단장인 이하경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요소수 대란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가지고 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 해가지고 어제 오늘 기사가 쭉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공용폰 대검 대변인들 공용폰이잖아요. 네. 이거 감찰했던 결과를 공수처가 압수해 간 거라서 공수처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한 거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찰 대상자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증거물 및 자료를 감찰부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감찰부한테 증거 제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포렌식 할 때 자기를 이렇게 입회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공용폰의 주인이 누굽니까? 권순정 대인입니까? 정부죠, 뭐. 정부입니다. 그리고 포렌식 할 때 그래서 대변인실 공무원 담당 공무원 입회하라고 그랬더니 입회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포렌식 절차에서도 아무런 법적 하자를 못 느끼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저 공용폰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연결될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갔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수백 건의 그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의 실제 내용이 공수처에 들어갔을 경우에 파장까지를 좀 우려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 것 합니다. 같은데요. 권순정 전 대변인이 헌법의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기 때문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 등에 의해서 먼저 비판을 하는 게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5시부터 진행됐던 TBS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이죠. 라쿠카라차에서도 꼭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담당 PD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라쿠카라차에서도 박찬규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요소수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이러다 나라 망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5663님도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도 25톤 화물차로 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소속에 들어가 일은 안 합니다. 근데 임시방책으로 요소수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요소수를 공평하게 판매할 건지 개인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총력 다하라. 매점 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공공부분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소수 문제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의 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러 다닙니다. 네. 자, 이게 뭐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급박한 문제인데 네. 그 디젤차 안 모는 분들한테는 이게 와닿지 뭐지? 않죠.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소수가 뭐고 이게 왜 모자라게 된 건지부터 좀. 그 요소수는 질소산화물 디젤차의 엔진에서 경유를 태우면 네.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그 질소산화물이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화합물질이에요. 네네. 요소수가 질소와 산소와 결합된 화합물을 다시 분리시켜줍니다. 쪼개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소산화물 자체는 유해한데 쪼개지면 무해해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요소는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무해하게 바꿔주는 그렇죠. 것이다. 네. 네. 왜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유럽도 요소수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소를 기본적으로 어디서 만드냐면 석탄하고 천연가스하고 납사하고 이 세 가지에서 보통 만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유럽도 요소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고요. 중국도 이제 호주에서 석탄 안 들어오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국의 농업용 비료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수출을 일단 제한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항만에 지금 묶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주 석탄 수입을 중국이 안 하면서 그 뭐 정치적인 이유로 석탄 수입을 안 하게 그렇죠, 된 그거야 건데. 뭐.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쓸 것도 부족해 하면서 바깥으로 수출을 안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연간 요소를 500만 톤을 만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입하겠다고 갖고 와서 항만에 묶인 물량은 2만 톤이에요. 얼마 안 되네. 그럼 500만 톤에서 2만 톤 한국에 주는 게 그렇게 농업용 비료용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제적인 논리가 명분은 아니라. 있으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동시에 우리만 잠근 게 아니라 네. 인도와 일본도 잠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도는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네. 일본과는 또 뭐 쿼드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분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이나 뒤로는 또 다른 배경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죠. 중국이 이제 요소수로 정말 간단할 것 같았던 요소수로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걸 지렛대 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럴 라는 수 추정. 그렇죠. 왜냐하면 요소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공장 짓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다만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0원인데 중국에서 만들면 20원이니까 그 가격을 못 따라가서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것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범용으로 쓰이는 물질이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나 부품을 못 들여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정확히 타깃을 한 거니까 예, 예.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 요소는 아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성비가 안 나와서 우리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현재 요소수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한 달 정도밖에 없어요. 한 달치 지금 네, 있는 그러니까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게 빠르면 이달 20일입니다. 예. 20일 날 요소를 구하지 못해서 가동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한 12월 중순 되면 시중에 진짜 대란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길가에 막 쭉 그 화물 자동차들 늘어서 있는 네. 거 보면 지금도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고 폭등한 가격을 그 돈을 주고도 요소수를 못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들이 지금의 진짜 대란은 그렇습니까? 뭐냐면 예. 요소가 10리터에 평소에 10,000원에서 12,000원 네. 주고 사던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1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화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만 원 더 나가는 거잖아요. 9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을 뛰어도 운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현상인 거고. 아, 그럼 물류 대란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 다음은 뭐냐면 운임은커녕 네. 아예 요소수가 없어서 내가 서울 부산 왕복하고 싶어도 못해. 라는 게 이제 대란으로 오는 거죠. 이제 한 달 뒤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달 안에 대책이 없으면 이제는 손해보고 운임을 하겠다고 작정을 해도 요소수가 없어서 아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정지합니까? 요소수 안 들어가면 디젤 차량은? 정화장치라는 것이 엔진이 작동해야 배출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배출가스도 안 나오겠죠. 네. 연동돼서 작동합니다. 네. 자, 요소수는 부족하고 차량 운행해야 되고 일단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변환해서 쓰는 방안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합니까? 산업용 요소수가 자동차용 요소수에 비해서 품질이 좀 낮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환경부가 자동차에 써도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한 3주 정도 실험을 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실제 쓸 수 있을까? 나중에 정화장치 문제되지 않을까? 자동차라는 게 한 번 검증 사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거의 화물차 같은 경우 100만 킬로 넘게 뛰는데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그 수리 비용을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이 산업용으로 쓰는 것 자체가 자동차용 품질 기준도 달라서 제도를 조금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네.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용 기름을 항공유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거랑 비슷하게 품질이 다르면 쓸 수가 없겠네요. 품질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 정화장치 작동 해제해서 말하자면 요즘 뭐 무슨 수술한다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잠시 끄는 방법, 불법이죠. 네 불법이고 네. 또 이거 뭐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것도 이렇게도 불법이에요. 얘기를 하던데. 예. 그것도 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하던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죠.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자동차 회사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껐을 때 네. 배출가스 이 열에 의해서 네.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켤 수 있잖아요. 네. 켰을 때 안 켜질 수 있습니다. 그 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느냐. 답답한 얘기네요. 자, 이거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뭐 전후좌우를 알면 그렇죠.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보니까 네. 호주에서 요소수 27,000리터, 그 다음에 또 뭐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하는데 이거 27,000리터 공수해 오면 며칠이나 쓸 수 있는 건가? 한 달치인가요? 27,000이면? 며칠치가 아니고요. 예, 그 시중에 이거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30분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일단 네, 왜냐하면 한 2,000대에서 2,500대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2,000대, 2,500대가 서울 부산 한 번 뛰면 사라지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은 지금 긴급용으로 뭐 소방차나 구급차 뭐 그쪽에 지금 쓰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중에 이제 민간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쓰기가 좀 어렵죠. 4018님 지금 요소수는 가격이 비싸서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아예 없어서 구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네. 이미 소매용은 생산을 중단했고요. 네네. 지금 이제 벌크용을 조금 만들고 있는데 공장용. 왜냐하면 공장도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오폐수 처리할 때 요소 필요해요. 아이고야. 네, 그다음에 반도체 세척할 때도 요소수 쓰고요. 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공장 돌아가려면 부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도 안 들어갈 수 있고요. 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소수가 없다라는 건 우리나라 이동이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이 멈추면 이동하지 않는 것들은 뭔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물류가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물류 대란인데 그건 이제 EU 쪽은 EU 쪽이나 이런 데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것과 한국은 지금 너무 다른데요. 지금 요소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군이 비축 요소수 20만 리터 방출 검토하고 있다.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유사시에 대비하는 군의 특성상 정부가 군 비축 물량까지 손대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이 국가 비상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써야 충분히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요소수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좋은 대책은 요소를 찾아야 돼요. 요소를 찾는다. 네, 글로벌 곳곳에 지금 있는 요소를 찾아서 한국으로 긴급하게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누가 제일 그러니까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민간 기업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화학 기업들. 왜냐하면 요소수를 오랫동안 만들어온 기업이 요소 원료를 찾아서 전 세계 곳곳을 다녔잖아요. 네네. 거래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앞세워서 정부의 역할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물건을 찾았을 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관 신속 절차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통관 그런 행정 중요하죠. 절차를 만들어주는 거지. 네. 지금 대부분의 정부 TF는 뭐냐면 요소를 직접 사오겠다. 내가 직접 할게. 요소수를 가져오겠다. 거기에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주 가서 27,000리터 가지고 올게요. 공군 수송기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요소가 어디 있는지는 요소수를 만드는 기업이 가장 잘 압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뭘 했다고 광내려고 하지 말고 잘 아는 민간인들이 가서 구해올 수 있게 정부는 서포터를 해줘야죠. 서포팅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 요소 가격이요.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국내 또 무역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요소가 부족하다는 게 전 세계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예. 여기저기 하도 요소를 구하러 다니니까 요소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한국에서 연락만 오면 높이겠네. 가격을 높이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글로- 우리끼리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글로벌 담합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자, 잠시 후 저희들이 요소수 TF 그 정부 여당의 요소수 TF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연결할 텐데요. 당정이 당장 검토해 줘야 될 과제로 하나는 지금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서포트해라.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정부가 서포트하면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제도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네네. 그 재빨리 바꿔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통관 검사 기간 이런 거 빨리 해제해 줘야 될 것 그건 같고요. 이제 제가 아까 검역 말씀드렸잖아요. 통관 이런 네, 절차. 그러니까 요소를 찾아내면 그건 후속 대책이니까 마련이 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네. 이 위기를 넘겼다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전략을 짜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보다 비용이 비싸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그럼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국내 생산은 비싼데요? 누가 또 중국에서 수입해 오면 그 기업은 망하는데요? 그렇죠. 보조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대책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후속적으로는. 보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이게 추정을 하셨어요. 이게 중국이 이거를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정부에서 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또 시장 교란 행위도 단속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속은 하겠지만 단속이 네. 쉽진 않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1차 유통사가 아니라 2차 유통사, 즉 소매 유통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 놓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고 뭐 어디 쇼핑몰에서 10통, 뭐 또 다른 쇼핑몰에서 10통 이렇게 이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요새 뭐 당근에서도 많이 팔아요. 보통 5배 정도 높여서 네. 판다고 네. 하네요. 지금 댓글이 이렇게 왔는데요. 예, 지금까지 요소수 대란 이 원인, 현황 그리고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겸임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요소수 태스크포스 팀을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대란이라는 말이 그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25톤 트럭 화물차 차줍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1558님은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미리 대책을 세울 수는 없었나요? 이럴 땐 서민들만 피해 봅니다. 제발 이런 중요한 물건들은 수출 말고 홀로서기 합시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걱정이 많으시죠?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여러 국민들 죄송스럽습니다. 네네. 자,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요소수 TF팀. 요소수 대책 네네. TF팀인데 오늘 관련 회의도 하셨던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는지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정부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어제 했고 네네. 그 정부에서 그 장단기 그 많은 논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뭐 그걸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까요? 뭐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지금 당장 뭐 구하기 너무 어렵고 돈을 주고도 10배, 5배, 10배를 주고도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단기 대책을 먼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국내에 지금 잠재 물량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네네. 이 요소수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불안해지면 그 시장으로 안 나오죠. 예, 시장으로 안 나오고 그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예, 폭리를 취하려고 그래서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급하게 그 대책회의를 가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점 매식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어요. 우선 네. 그 규정을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신고를 받게 해놨고 네. 또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서 네. 간단하게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매세관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선 강하게 수요의 불균형을 바로잡게 해야 되는 것이 국내 대책이고요. 네네. 이제 원천적으로는 수급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소라는 게 그 우리 십수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중단됐죠. 예, 생산이 중단되고 거의 뭐 97% 정도를 중국에서. 중국산 수입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네.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10월달 들어서 통관을 늦추니까 네. 이게 이제 수급에 불균형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우선 핵심은 중국과 협상을 제대로 하고 요청을 해서 네네. 그것을 빨리 그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을 국내로 반입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등등 관련 부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중국과 그 대화를 하고 있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네. 필요하면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급하게 그 관련 부처 위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네, 특사라도 파견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다양한 네. 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말씀을 앞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연결을 말씀을 권용주 전문가분들 권용주 교수님 등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이 한 해 500만 톤 요소수를 생산을 하는데 본인들의 뭐 경제적 이유, 비료를 생산해야 된다는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보내줘야 될 통관 물량 2만 톤 정도로 지금 잡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컨대 요즘 무역 그 질서가 재편돼가고 있잖아요. 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반도체랄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네. 새로운 공급망을 짜는 과정에서 네. 뭐 중국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G20 공급망 회의라는 걸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자 미국 주도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류를 이 얘기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요소수를 묶은 거 아니냐라는 추정들 그런 언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라면 조금 더 복잡해지고 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장기적으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일 테고 네. 우선은 현재 우리 올 겨울 지나면서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 네.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국을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류라도 통관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소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호주랄지 중동 국가들이랄지 또 심지어 네. 유럽까지라도 다방면으로 우리 그 무역 채널망을 통해서 또 우리 정부 대사관 등을 통해서 네. 그 중기적으로 빨리 수입선을 다양화하도록 수입선 다양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라는 거 첫 번째, 매점 매석 등 예.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 두 번째, 중국 통관 물량, 대기하고 있는 통관 물량을 빠르게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그렇죠. 세 번째는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예. 자, 단기 대책으로요. 지금 군 비축 요소수 20만 리터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만. 네네. 군에서도 그 일정하게 군이 당장에 급하게 쓰지 않는 물량들은 네. 이렇게 국가 여러 가지 산업 물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뜻이 있다고 오늘 언론에 나왔더군요. 네네. 뭐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저작년에 그 일본이 소부장의 산업 그 기본을 이렇게 옥죄어 들어올 때 우리가 대처했던 그런 방식, 네네. 작년에 우리 마스크 대란 때 네. 마스크에 대처했던 방식 등을 귀감 삼아서 네네. 온 정부 부처가 우선 긴급하게 필요한 물량을 조사하고 네. 국내에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일정 기간 동안 몇 개월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단기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이제 호주랄지 이런 데서 급하게라도 생산되는 물량을 수입을 확보하는 것, 네. 그것이 필요하고, 다행히도 요소는 생산을 중단했지만 네. 요소를 반입해서 요소수로 변화시키는 네. 이 상품 과정은 우리가 물류 체계가 남아 있어서 네. 공장 시스템이 남아 있어서 요소를 빠르게 확보하는 방안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당장의 정부가 각 부처가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아닌가 합니다. 지금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동안 생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 그 라인을 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은 걸릴 거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다시 중국에서 요소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부의 보조 없이 우리 스스로 그 요소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상 맞지 않다. 정부가 보조금 줄 거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어제 당 TF를 구성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급하게 요구해서 당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네. 특별 지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네. 이건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어제. 네네. 그리고 통관 시스템도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한 5일 내에 통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앞당기는 그런 노력과 함께 예산 지원도 고려하자 하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정부가 직접 가서 요소수를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정부로서는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요소가 어디 있고 요소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민간 화학회사들 아니냐. 이런 쪽을 서포트하는 것에 더 정부가 힘을 기울여야지 직접 요소수를 획득해서 뭐 공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말씀도 맞는데 그러나 정부로서는 네. 우선 화급하게 막을 부분은 화급하게 막고 네. 중장기적으로 대책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군 수송기라도 사용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요소가 화학비료 핵심 성분이잖아요. 혹시 네. 이러다가 또 비료 재고 바닥나는 거 아니냐. 요소수 만들다가. 네. 비료값 급등 우려도 있다. 또 농촌에서 농기계도 다 요소수가 들어가야 농기계도 운영을 하는데 물류도 이렇게 트럭이나 이런 운송 차량도 문제지만 농기계나 비료값 급등 우려, 농촌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요소로 인한 지금 우리 문제는 단순히 화물 트럭에 관한 문제뿐이 아니죠. 네. 다양한 산업에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네. 이건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우선은 지금 이제 트럭에 사용하는 요소수가 부족해서 급하게 대응하는 것이고요. 네. 농업용까지 산업용까지 다 합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재원님께서요. 예전에 마스크 알림 앱 있었던 것처럼 요소수 알림 앱이라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조금이라도 덜 찾아다니지 않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런 의견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정부에 제안하겠습니다. 네. 정재원님, 정부에 우리 이하경 TF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예.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애타게 주유소 앞에 긴 줄 서 있는 트럭들이나 운송 차량들 거기서 애태우고 있는 분들의 마음, 또 농촌에 계시는 농기계 못 돌리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받아 안으셔서 우리 민주당과 당정이 이 요소수 대란 빠르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요소수 대책 TF 위원장 이하경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월 5일 일산 동구청 맞은편 27살 엄마 김 씨는 생후 11개월 된 둘째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며 탈수 증상까지 나타나자 급히 응급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김 씨는 미처 뒤따라오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곧장 내린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사과를 전했습니다. 머릿속이 까매집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다름질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영숙 씨는 차에서 내려 울고 있는 김 씨를 꼭 안아줍니다.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얼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토닥여줍니다. 김 씨와 남편은 홍영숙 씨 전화번호를 귀인이라고 핸드폰에 입력했습니다. 귀인. 홍영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쿵 소리가 나서 보니 젊은 엄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연신 죄송하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고열이 심해서 응급실을 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끌어안았죠.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니까. 오늘 커피숍에서 만난 알바생을, 음식 배달 온 라이더를, 80년 광주에서 피 흘린 광주 시민들을, 4월 16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수학여행길을 떠난 아이들을 내 딸 같다, 내 아들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또 우리 모두에게 귀인입니다. 귀인의 비결은 공감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진실을 다시 마주한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전국의 묘수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진의 격, 오늘도 여당편 먼저 시작합니다. 미스터 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요소수 대책 TF. 네. 와, 그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하경 상임위원장님, 또 원내 수석 부대표님까지 다 TF에 들어가셨네요. 그만큼 엄중하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 일본 경제 무역 보복이 있을 때 반도체 네네. 부품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건 굉장히 고난도 품목이긴 하고, 네네. 이 요소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요. 그 일본 경제 보복 이상으로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게 마스크 대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 마스크 대란 때보다 이거 더 심각한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예측하기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홍역을 치렀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비견될 만한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정부가 베트남에서 긴급 이제 수입을 하기로 하고, 또 호주에서도 긴급 수입을 하기로 네, 했고요. 군 수송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 군 물량도 큰다고 대한민국 그러고. 이제 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또 일부 민간 분야에 풀 수 있도록 하고, 네. 최근에 중국도 이렇게까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알았을 것 같은데. 여튼 예.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조금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고, 네. 러시아도 조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러시아 예. 얘기는 또 처음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의 뭐 이미
이 경제 약간의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오히려 마스크 대란 때보다 훨씬 빠르게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국내분 그리고 또 이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서 네네. 빨리 국민들이 요소수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경제 논리로만 이루어진 거라면 모르겠는데 만약 중국이 어떤 정치적 지렛대로 요소수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요소수 홀로서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 시장에서 수입 요소수랑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도 산업위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이게 본질적으로 가면요.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예측이 되죠. 예, 이 호주가 미국 편을 들었고 미국 석탄 편을 안 든 호주가 괘씸해서 중국이 석탄 수입을 중단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 에너지 대란이 생기고 그 석탄 수요 때문에 요소수 생산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게 이제 한국까지 영향을 미친 네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에 가까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원재료, 부품, 완제품을 이 생산하는데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였던 그런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지금 최근에 미중 패권 경쟁 네네.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균열이 생길 조짐이 있어서 차제의 이 요소수뿐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번 요소수권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미연에 여러 가지 이 소재 부품 분야 등을 포함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지금 신장기업은 요소수 특집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불편, 관심 많으니까 우리 정부 여당에서 빠르게 이 문제 마스크 대란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조금 뭐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꼭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모두들 2030, 40 소위 조금 아까 제가 MZ 세대라고 얘기했다가 저희들은 마징가 Z라고 이렇게 했던 세대라 MZ 세대라고 했다가 그 작가분들한테 놀림을 받았는데 MG 세대라고 해야 돼. 이 표심을 이재명 후보 쪽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쪽도 그렇고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은 하시는데 뾰족한 수가 안 보여요.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2030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낮거든요. 두 분 다 이재명, 윤석열 다 20%대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히 20대 네네. 남성층이 유독 더 심한데요. 되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갔던 20대 표심층이 다시 네네. 좀 국민의힘을 이탈해서 공중에 지금은 떴습니다. 이제 중간에 좀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네네.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번 대선이 굉장히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여러 요소들이 있죠. 이제 본인들의 직장의 불안함,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이 상대적 박탈감, 네. 그리고 특히 남성들은 이제 젠더 갈등의 원천이라고 할 일종의 군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쌓여 있어서 한꺼번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2030 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네. 진지하게 접근해서 호소력 있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 마음을 민주당으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20%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NBS 11월 1주차 전국 지표조사에서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하고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조사한 건데 20대 표심이 이재명 후보 16%, 윤석열 후보 15%예요. 민주당 지지율도 20대에서는 27%, 국민의힘이 38%. 이래서 20대에서
두 분 다 양당 후보 다 20%대가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네. 자 20대 지지율은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TBS가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11월 5일에서 6일 이렇게 조사했던 걸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윤석열 43, 이재명 31.2, 안철수 4.7, 심상정 3.7, 김동연 1.4 10% 넘게 차이가 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후보가 뒤처졌습니다. 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리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예, 이제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진영이 세팅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4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출렁거리는 게 네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많이 못 누렸고 역벤션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그 효과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윤석열 후보는 어찌 보면 재판을 치러야 될 분이 지금 후보가 되셔서 네. 지금 본인과 관련된 건이 5건이고 그 부인이 2건 또 장모가 3건이 줄줄이 재판이 걸려 있어서 가족 전체가 여러모로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셔서 그 한 건 한 건이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갖지 못할 뿐인데 10건이나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서 그걸 국민들이 잘 아시게 되면 후보 선택의 기준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그 이번 대선은 대장동 부패 비리 몸통과 말하자면 포청청 같은 검사 그 부패를 때려잡는 사람과의 세력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주장이지요. 본인 주장이다. 그 원천으로 가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대장동 건의 원천이 네, 2011년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하고 가까운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검찰 세력의 비호하에 있었는데 대장동 건만 좁혀놓고 보면 대략 대장동에서 한 9천억 정도의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그걸 다 민간 개발하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었고 그거를 공공 개발로 그나마 돌린 게 이재명 후보였고 5,500억 정도를 공공으로 환수했고 4천억 정도가 민간 이익으로 남았는데 그 민간 이익의 핵심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면 대부분의 수익을 하나은행이 가져갔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은행은 이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화천대유가 다 가져간 게 오히려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김정태 이제 대표 회장하고 그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 혹은 곽상도 전 의원 현 의원이죠 아직. 네네. 예. 대학 동문들이죠. 네, 그분들끼리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이게 알려지면 아마 국민들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게 그 몸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 그다음에 곽상도 요세 주체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잠깐 언론에 나는 거 났다가 아직 뭐 뚜렷하게 얘기가 안 나왔어요. 뭐 좀 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 눈치인데 보니까. 그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가 못 들어오죠. 수주가 불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은행이 그 이 대장동에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또 그렇지 않았다가 이런 과정에 그것을 연결시켜 준 분이 곽상도 의원이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곽상도에게 50억을 줘야 하는지가 굉장히 나오죠.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은행의 김정태 회장이 또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돼서 이 소위 봐주기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이런 이제 정치 검찰들이 봐주기를 통해서 하나은행이 참여하게 됐던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진실이 훨씬 드러나서 몸통이 실제 누군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당에서 민주당에서 조사가 좀 정보 취합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민간 사업자들 간에 왜 도대체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줬느냐. 하나은행이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은행이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민간 쪽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 이 조사서에도 충분히 이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리스크 때문에 이자만 받기로 했다. 이건 말이 잘 안 맞는 거고요. 아, 네. 그런 걸 종합해 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 간의 관계를 추적해 보면 몸통이 드러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의 관계를 추적해 보면 몸통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 쓱 던져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주목합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얘기 잠깐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네. 쏘아 올렸는데 당, 그다음에 정, 그다음에 국민 여론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종합해 보면 빚내서 주지는 전국민 말아라요.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건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빚내서 하자는 건 아닌데 올해 세수 추계가 이제 부분적으로 과소 추계된 것도 있고 또 한국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추가로 거친 이제 세금이 대략 한 4-50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30조는 추경에 편성했었고요. 네. 나머지 이 추가 세수만으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정도 더 줄 줄수 만큼 있다. 된다. 그동안 국민들의 희생이 매우 컸고 또 최근에 일본도 선거 후에 그 20세 이하의 일본 전 국민에게 지급했죠. 10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특성상 대한민국이 초유의 일종의 지역 화폐 방식으로 네. 전 국민에게 나눠주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최종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다만 여전히 이제 우리 이 세금을 써야 될 여러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다소 소극적인 건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최대한 예산의 불효불급한 부분을 잘 조절해서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60%가 넘어서 빚내서 재난지원금 주는 건 좀 그렇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빚내지 않고도 줄 수 있다라는 네, 수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빚내지 않는 선에서 하는 네. 게 당연히 맞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겠다 싶은데 정부 여당 입장은 어떤가요? 그 여러 차례 그 사면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면의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가 없었죠. 네네. 또 그 와중에 다스는 누구 거냐와 관련해서 다스 관련한 이제 소송이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렇죠. 삼성이 돈을 댔고. 그 돈을 대납한 것은 이제 확인이 기소가 됐는데 그 이제 최종 책임자인 이건희 전 대표죠. 그분은 이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했고 네. 그 와중에 최근에 또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예. 거기는 사실상 덮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윤석열이 수사 책임자였는데 네. 이제 그런 건 등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또 그 와중에 본인들이 사과가 없고 네네. 이런 상황이라 현재에서 사면을 거론하기는 여전히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 예스와 노로만 말씀해 주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 동시특검 제안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양당 후보들에 대한 쌍방특검 제안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고발 사주 건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발사주 물타기다.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예, 그럼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진의 격 이어서 야당 편입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아무 직책 없이 결합을 하셨는데, 예.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 동력이 예. 뭐라고 보십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의 큰 흐름이 윤석열 후보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네. 약간 부침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큰 그 흐름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딱 끝나자마자 나왔던 얘기는 전부 다 예. 민심과 당심의 예. 차이에서 예. 민심에서는 37%, 당심에서는 57%.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보면 한 20% 차이가 나요. 예. 제도에 따라서 예. 제도를 달리 설계했다면 예. 홍준표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었느냐. 예. 특히 그 당심과 민심의 20% 차이에는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20, 30대. 예.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20대 지지율이 홍 후보는 72% 이렇게 나오셨었더라고요. 그 예. 여론조사에서. 예. 그래서 이 MZ 세대 윤석열 후보 어떻게 표심 잡을 거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 기본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낙관한다. 검사 윤석열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 윤석열로 밀어올린 그 힘 중에 한 부분이 그게 이제 중도도 있고 반문진보도 있고 호남 민심의 일부도 있었지만 2030도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왜 그 검사 윤석열에게 민심이 몰려가지고 지지율을 띄우고 그다음에 그 정치에 뛰어들게 하고 출마하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정권 교체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바꿔야 된다. 그걸 위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 윤석열이다. 이 사람 출마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였는데 그게 당내 경선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그 민심을 충실하게 좀 그 끌고 가지 못한 측면에서 2030 세대 일부분이 이제 다른 후보 쪽으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제 지지 성향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이 2030 세대가 정권 교체 민심도 버렸느냐 그 열망도 버렸느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3월의 대선 때까지는 정권 교체의 이 그 대열에서는 저는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갈 걸로 생각하고 네네. 다만 그걸 좀 더 이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나 우리 선대위 당에서 보다도 적극적인 노력 그러니까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또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뒤에 공약 또 메시지 이런 거 많이 내놔야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언론에서 청년들 탈당, 청년당원들 탈당 과장됐다. 자기가 알아보니까 40명밖에 안 되더라. 이랬더니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왜 청년들을 조롱하냐. 수도권에서만 1,800명 탈당했고 그 1,800명 중에 75%가 20대였다. 이게 서로 엇갈린 진단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제대로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 부분 청년당원들이 다수 탈당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 사실로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당의 관계자는 또 뭐 실제로 그 탈당에 낸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좀 판단이 좀 혼란스럽긴 한데 네네. 입당은 지금 이제 굉장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그냥 네네. 보내 그 바로 입당하면 할 수 있는데 탈당은 탈당기를 작성해서 시도당에다가 제출해야죠. 제출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넣거나 이렇게 해야 탈당이 법적으로 네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의 사이에 괴리는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게 단 얼마라도 음. 우리 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이라면은 네. 그거는 저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오히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지지를 늘려야 될 음. 그 입장이 그또 그런 또 마인드를 갖고 해야 맞지. 네네. 뭐 몇 명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자, 홍준표 의원이요 대선 예. 선대위 불참 선언했습니다. 예. 오늘 선거 해단식에서 검사들이 좌우하는 비리 대선. 예. 나는 그 이해창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 있었을 때 본인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인정은 했지만 마이크 안 잡았다. 예. 이렇게 예까지를 들어가면서 비리 대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예.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도 맡지 않겠다. 현재까지 입장은 그래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유해창 후보 보좌의역이었는데 네네. 나중에 다 공작이었음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 본인도 그 폭로하고 했던 그 본인도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런데 그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폭로를 한 사람 또 배후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사주하고 했던 사람 또 거기에 또 검찰 또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가지고 다 그런 방향으로 몰아갔거든요. 네. 오죽하면 그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네.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난 같이 못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근데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마이크 안 잡았다 이렇게 근데 선거 끝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서는 결국은 다 그게 공작이었고 우리 당만 그 공작이 당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본인은 이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홍 아유, 후보님은. 예. 그건 법적으로 이제 재판까지 받았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 예, 후보님. 그 결국은 이제 홍 후보님이 이제 2030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정권 교체의 소망을 예를 들면 버린다. 네. 뭐 누구한테도 뭐 상관없다. 우리 당이 되나 저 당이 되나 상관없다 하면은 사실 좀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정권 다시 찾아와야 된다.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변화가 없다면 어느 지점에 가선가 또 다시 만날 걸로 봅니다. 어느 지점에서가 한- 만날 거다.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거고 그때까지는 홍 후보님도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소외가 깊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다. 예. 자, 홍 후보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전에 예. 동화은행 예. 건 때 뭐 홍 후보님 말로는 뭐 2시간 만인가 뭐 1시간 만에 자백하더라 본인이 검사 때 예. 두 분의 악연은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예. 이제 두 가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전권을 달라 예. 선대위 싹 밀어내고 새로 집 짓겠다 하이에나 예. 파리 때 다 몰아내고 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전권을 주고 예.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건가? 예. 그렇게 되면 홍 후보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제일 좀 뭐랄까 조금 그 물론 좀 표현이 생각 안 나지만은 좀 네. 그 공허한 그 논란이 네. 제가 쭉 지금까지 정치권을 네네. 지켜본 논란이 전권 논란입니다. 아, 네네. 예, 정권을 준다고 해서 정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정권을 안 준다고 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선대위 구성하는 문제는 오늘 의총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지만은 네. 후보가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후보 캠프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도 안 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정권교체 열망이 있는 사람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모셔와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건 탕평선대위 네. 통합선대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누가 좀 더 큰 역할을 하느냐 네. 좀 이제
그 작은 역할을 하느냐고 이제 무게나 역할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전국 교체를 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탈 없이 여기 다 참여시켜야 된다는 게 후보 생각인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예, 그건 존중해드려야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당도 뭐 역할을 해야 되고 의견 내놔야 되고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네. 또 후보도 자기 추천할 분이 있으면 또 추천해야 되고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통합 선대위, 탕평 선대위를 만드는 게 핵심 과제죠. 네. 근데 이제 누구를 밀어낸다 이런 그 마이너스 접근보다는 네. 그분들도 또 이제 만약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부작용이 있었다 하면 후유증이 있었다 하면은 그분들이 잘하는 곳을 다시 찾아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지. 아예 배제한다.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실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의 스타일,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 예.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 다 각각 컬러가 분명하거든요. 예. 이게 탕평이 돼서 무지갯빛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파리 때 하이에나 뭐 이런 표현까지 써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서로가 좀 네. 자제해야죠. 왜냐하면 네네. 뜻은 그게 아닌데 표현 때문에 말 때문에 일파만파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역풍이 불고 한 걸 갖다가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진단을 정확하게 하되 그걸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해집거나 또 그런 거는 모두가 다 자제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더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네네. 갈등이 촉발되는 일은 없도록 돼야죠. 네. 여튼 만만치 않은 분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도 무슨 뭐 부딪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나방인가 뭐 이런 거 이야기했다가 또 그런 건 서로 자제해야 됩니다. 서로 자제해야 된다. 예. 자,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50조 원 들여서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빚내서 하자는 건 아니다. 이게 예. 초과 세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자는 거다. 예. 오늘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예. 얘기로 이제 지원 사격을 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지원 사격을 했는데 이거 뭐 하나는 비판하고 하나는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될 텐데 좀 해주시죠. 빚은 이미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 말처럼 하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 50조 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윤 후보 어디 50조. 기사 보니까 그 중에 40조인가 30조인가는 이미 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남은 게 10조 남았는데 네. 이재명 후보 말처럼 하려면 25조 35조 정도 드니까 네. 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빚을 그래서 낼 수밖에 없다. 예,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좀 들었고.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이 후보가 지금 뭐 20조 25조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예. 빚내야 된다. 예. 윤 후보는 오늘 50조 원 들여서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이랬어요. 예. 이 50조 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일단 집권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집권하고 나서 100일 안에 그걸 만들어내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좀 있죠. 근데 네네. 중요한 차이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재난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도 다 돈을 주자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는 실제 피해 진짜 뒷거리 만한 이 보상밖에 안 돌아가는 거고 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재난지원금의 그 뜻에 맞게 재난을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피해를 입은 게 실질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줘야 된다. 뒷거리만큼 주고 생식 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 저 손실은 본인들이 다 고통을 떠안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차이고 네. 이 노선의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코로나 예, 초기에 뭐 처음부터 있었던 있었는데 거니까요. 예. 처음에는 저쪽에 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그런 퍼주기식 이 피해를 안 입은 사람들한테도 돈 나눠주는 게 좀 먹혔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국민들도 거의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60% 넘게 이건 반대하고 이재명 후보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중에 20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많이 지원할 것처럼 했던 20대가 오히려 더 예, 20대가 가장 68%예요. 가장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재정? 이 돈이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세금에서 걷어가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일 뿐이고 더구나 그걸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젊은 20, 30대 세대는 나중에 40, 50대가 돼가지고 또 세금 더 내가지고 갚아야 된다는 거 빚 폭탄까지 지게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거죠 이제는. 차라리 주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거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희 주장이 좀 불리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저희 주장 쪽으로 다 거의 수렴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건 뭐냐면 지금 올해 내지는 내년 초에 25조 이재명 후보가 재정이 25조가 추가 세수로 마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윤 후보 50조 원, 윤 후보는 50조 원을 얘기를 했어요. 2배 넘게 50조 원을 선별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말을 하자면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돈은 그때 되면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여쭤봤던 겁니다. 어차피 돈이 빚을 내든 어떻게 되든 간에 돈 나올 구멍은 좀 뻔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했던 거에 제가 볼 때는 5분의 1만 써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대상입니까? 고사의 대상입니까? 저는 당내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향은 같은데 전술적으로 또 엇갈린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점도 있지만 단일화 대상이지만 전술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뭐랄까 좀 무관심 전략으로 가는 게 낫다, 전술로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이게 조금 전술적인 측면에서 깔리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꽤 여러 군데가 있고 몇 번 또 여론은 출렁일 테고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무운을 빌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그 김성환 의원하고 우리 조혜진 의원 말씀 나누면서 인용했던 여론조사는요. 그 상세한 상황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고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KSY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을 끝으로 이제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허경영 후보까지요. 탄소 중립, 탈원전, 우주개발까지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과학정책 역시 무궁무진한데요. 우리 이종필 교수께서 항상 그 얘기하시는 게 탈원전, 원전과 우주개발 또 탄소 중립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대통령이 딴 건 좀 몰라도 다른 건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그래서 대통령이 알아야 할 알짜 과학 상식만 골라서 설명해드린 대통령을 위한 과학. 누리호 발사, 넷플릭스 망사용료 논란, 그리고 전태일 특집, 그리고 또 우리 이종필 교수님의 개인 신상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TBS가 요즘 제 걱정을 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요? 걱정이 많고요.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탄압을 받는데 가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할만하안.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좀 너무 딱해서요. 네네. 주먹을 불끈 한번 줘봅니다. 자, 오늘은요. 핵개발과 노벨상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쭉 했잖아요. 세 번째 주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개발입니다. 네. 제가 누리호 발사할 당시에 현장에 계신 신명호 박사님이랑 그 연결을 2차례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좀 감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우주개발 이야기, 그 누리호 발사하는 장면 보셨죠?
네, 제가 그때 이제 그 병실에 있었는데요. 네, 병실에 계셨죠. 그 다음 날 오전에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뭐 큰 예. 수술은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수술한다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예, 예. 무서운데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서 어.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잊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야, 저게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와 또 다른 감흥이 있으셨네요. 왜 그렇게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잃으셨습니까? 제 또래는 그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제 네네. 뭐 같은 또래입니다만은 이 네. 아폴로 세대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69년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네. 나서 그 여파가 사실 70년대까지 쭉 계속 미쳤고 네. 그래서 그 또래 제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우주에 대한 동경을 사실 이렇게 안고 태어났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나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센 조직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미국 나사 뭐 이러면은 정말 외계인 등급의 맞아요, 있는 맞아요. 어떤 그런 수준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난감도 세턴 5형 로켓이라든지 뭐 달 착륙선에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네네. 그 꿈을 어릴 때 가지고 살았던 세대여서 다들 이제 그때는 미래 희망이 과학자 뭐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꿈이 그 어릴 때 한 40여 년 전에 네네. 그 어릴 때 가졌던 꿈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야, 내가 어릴 때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달나라 보내는 걸 보고 꿈을 키웠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미끈하게 잘 빠진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려 보내는 시대가 됐구나. 내 살아 생전에. 네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 감격적이었죠. 예, 이게 절반의 성공이냐 절반의 실패냐? 아유, 뭔 소리야? 그냥 실패지. 말하자면 그 모사 위성 네. 모사체가 궤도에 네. 진입에 그 안전히 네. 완전히 진입하는 거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럼 실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정말로 궤도에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아야 될 목표였다면 모사체를 안 썼겠죠. 실제 의성을 썼겠죠. 그렇죠. 근데 모사체를 썼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궤도에 처음 올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궤도에 올려도 좋지만 올리지 않았어도 그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거를 우리가 그 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실험이다. 네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여지를 이렇게 넣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에 비춰본다면 일단 성공한 거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모사체가 그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항우연에서 이제 내년에 예정된 일정도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내년 5월달에 네, 바로 뭐 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마치 이제 오징어 게임 하듯이 한 놈만 살아남는 제로섬으로만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과학의 역사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어, 과학의 역사에서는 실패가 성공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실패가 쌓여서 하나의 성공을 만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를 네. 다음을 위해서 네. 남겨주느냐. 네. 이런 게 실패를 중요한 거라고 실패할 수도 그러더라고요. 있다는 걸 상정했기 때문에 모사체를 넣은 거죠. 그러면은 성공한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단 로켓을 국내 자체 기술로 생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걸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300톤급을 이거를 지금 뭐 세계에서 이제 뭐 7번째, 8번째로 지금 8번째라고 자체로 그랬어요. 만들어서 어쨌든 우주에 한 700km 상공까지 쏘아 올린 거고 1단 로켓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나로우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뭐 우리가 일단 만든 것도 아니고 러시아 기술 갖다가. 남의 거 이제 갖다가 썼는데 뭐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실패했어요. 네. 그 뭐 실패도 했었고 세 번째 성공했나? 네, 우리가 뭐 그렇죠. 그걸 네. 들여다 보지도 못했고 네네. 그런 상황에 비하면은 야 우리가 처음 만든 1단 로켓인데 근데 그것이 한 방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켓, 미사일, 탄도, 그러니까 네. 뭐 발라스틱이냐, 네. 뭐냐 이 헷갈려요. 네. 우주에 이게 날아가는 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네. 그것 좀 구분해 주세요. 로켓, 네. 미사일, 탄도, 네. 순항, 뭐 미사일 안 해도 네. 이렇게 막 갈라지잖아요. 네. 일단 로켓부터 일단 그 제일 간단하게 이제 대포부터 대포. 포물선 네. 운동하는 거. 대포하고 총은 영어로 전부 다 건이라 그래요. 건. 빵 쏴서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비행체가 자체 추진력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포신을 출발할 때 그냥 화약이 터지는 그 추진력으로. 최초의 추진력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오케이. 예. 그렇게 날아가는 게 이제 대포인데 대포 포탄이나 총알의 그 탄두에는 아무런 어떤 그 추진력이 없죠. 그래서 그 비행체가 이렇게 비스듬히 쏘아 올리면은 그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수학적으로 포물선이 나와요.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이 나오는데 이게 포물선이 된다는 걸 처음 한 게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이. 그 17세기 가야 이게 포물선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지구가 동그랗고 자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직 방향으로는 이제 중력 때문에 등 가속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을 조합하면 포물선이 되네. 이게 그 이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는 포탄이 직선으로 가다가 수직으로 바로 떨어지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갈릴레오가 이제 17세기 가서야 이제 이게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밝혀내는데 이 궤적을 탄도라고 합니다. 탄도. 포물선 궤적을 탄도라고 해요. 네, 이거를 계산하는 게 소위 포탄병들의 네네네 그런 거고 갈릴레오가 실제로 이 그 탄도 궤적이 포물선이라는 걸 알아내가지고 그때 이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좀 유용했다고 하고 우리 세대 때는 그 계산하는 그 게임이 있었죠. 포트리스라고. 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로켓은 뭐냐면은 예. 로켓은 비행체가 어떤 추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불 확 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신기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종 때 15세기에 네네네. 이미 이제 동부가 최고의 전략 무기라고 신기전 만드는데 그게 그 비행체 자체가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로켓의 개념인 거죠. 신기전 할 때 우리 이종필 박사님이 그 물리학 자문 해줬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었죠. 잘 안 됐어요. 잘안 여튼 됐었고. 신기전이 최초의 로켓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로켓은 중국의 뭐 화전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그때 신기전도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뭐 로켓 미사일 이런 데 대해서 뭐 역사가 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뭐 지나치게 국뽕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로켓인데 그 로켓하고 미사일의 차이는 보통 이제 뭐 구분하기 애매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 유도가 가능하냐. 유도. 예.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보낼 수 있느냐. 예. 이제 그런 기능이 있으면 미사일이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제 만약에 전투기에서 뭐 공대공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그 미사일은 적 전투기에 그 열감지를 열감지를 쫓아간다. 이렇게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어쨌든 유도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로켓하고 미사일은 그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고 탄두가 아니라 폭탄이 아니라 그냥 뭐 인공위성이 됐든 뭐 그런 거 통칭해서 뭐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날아가는 건 로켓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테러 단체들도 로켓포 같은 거 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이제 유도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데 요즘은 로켓포도 어떤 조금의 유도 기능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네. 이건 미사일인데 탄도라는 탄도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상하다. 네. 그 처음에 로켓 추진력으로 대기권 밖에까지 최고 높이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낙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포처럼 이렇게 자연낙하시키는 포물선으로 거죠. 자연낙하를 포물선으로 하는 거구나. 자연낙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새는 그 탄도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제 종말 비행 시스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뭐 또 이제 유도를 해? 예, 약간씩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원하는 지점에 이제 내리 꽂으려고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게 그런 기술이 있죠. 발라스틱 미슬이라는 게 탄도 미사일. 네, 볼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도 궤적을 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로켓과 미사일이 단순히 그 앞에 탑재한 것만의 차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 보통은 그 사실 구분을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유도 기능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리호 발사 당시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북한에서 ICBM 실험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왜 광명성 저쪽에서도 인공위성 광명성 쏘아 올린다고 북한에서는 이제 평화적으로 광명성 쐈다고 했는데 네. 이쪽에서는 ICBM이라고 해서 북한 제재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그 말하자면 누리호 쐈는데 우리 거는 인공위성이고 북한 광명성은 로켓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자체로 구분이 힘들어요. 원래 그 처음에 그
그 인공위성 쏘았던 게 1957년 그 소련의 이제 스푸트니크잖아요. 네네. 그 인공위성 쏘아올린 로켓이 스푸트니크 로켓인데 그 로켓의 원형이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ICBM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R7 그 세미오르카 미사일입니다. 그게. 세미오르카. 예. 세미오르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ICBM도 대기권 밖으로 어쨌든 물체를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도 비행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그냥 미사일이 되는 거고 네네. 탄두 대신에 이렇게 위성을 실어가지고 궤도에 올리면은 그게 이제 그냥 발사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죠. 그 뭐 이제 뭐 연료가 액체냐 고체냐 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700km까지 쏘아 올렸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거기서 그것과 ICBM으로 가는 기술하고는 뭐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을까 차이? 뭐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그쪽으로는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뭐 다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원래 개발할 네. 때 다 그렇게 개발을 해왔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우리가 위성 모사체 더미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였다라고 했는데 네. 궤도 비행이라고 네. 하잖아요. 궤도 네. 비행이라는 게 지구 궤도를 이렇게 네. 뱅글뱅글 도는 이런 걸 네. 궤도 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케플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행성 법칙. 어렵다. 이게 그 태양 주위를 그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 바퀴 선에 비행을 하는 게 궤도 비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위성을 생각합니다. 위성. 음. 달이나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 게 이제 궤도 비행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대비해서 준궤도 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궤도 비행. 예. 준궤도는 뭐냐면은 이게 말하자면 그냥 탄도 비행이에요. ICBM처럼 잠깐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거. 예.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네네. 그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이 유리 가가린이잖아요, 소련에. 네, 이게 1961년 4월입니다. 네. 유리 가가린은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어요. 오, 108분에 궤도 비행을 걸쳐서 했네. 궤도 비행을 했습니다. 자,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누굴까요? 누굽니까? 그 앨런 그 셰퍼드라는 사람인데 셰퍼드. 네네. 그 셰퍼드가 비행한 거는 중궤도 비행했어요. 아, 별거 아닌데. 그 1961년 5월이었습니다. 네네. 네, 앨런 셰퍼드가 그래서 몇 분 안 돼요. 한 15분 정도 비행했나? 네. 그게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블루 오리진이 그 궤적으로 우주 비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 프로그램을. 그래서 블루 오리진의 로켓 이름이 뉴 셰퍼드예요. 아, 그 그런 자기 사연이 나라에서 있었군요. 우주 비행을 처음 했는데 탄도 비행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 셰퍼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궤도 비행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벌써 주에는 끝났네. 달 탐사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예.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로켓 미사일도 다 구분했고. 자, 오늘 신장기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6분 다시 푸짐한 밥상 차려서 단골 손님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